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 교회발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해 100인 이상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를 9월 중순까지 분산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점심시간에 나누는 시차 운영제도 도입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국의 헌혈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12%나 줄어들면서 일선 병원에서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일부 지역의 헌혈 제한까지 풀어 혈액 수급에 나섰고 농민단체들까지 헌혈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4만 명을 훌쩍 넘어선 가운데 미국 36개 주에서 신규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전현직 보건관리들은 환자 급증이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습기로 인한 군용 리튬전지 폭발과 화재 추정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YTN 보도 직후 대체전지 개발과 폭발 방지책 마련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온라인 주문이 크게 늘면서 로봇과 드론을 활용한 택배 기술 개발에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과 품목을 대상으로 로봇과 드론 배송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로봇이나 드론 배송 기술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여름 휴가 기간이 몰리지 않도록 분산 운영이 권고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19,375곳에 여름 휴가를 다음 달 초부터 9월 초까지 나눠서 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휴가 실태 조사에서 7월 말부터 8월 초에 휴가자 71.4%가 집중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또 점심시간도 구내 식당 등의 이용자가 몰리지 않도록 2부제나 3부제로 운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줄을 설 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식탁은 일렬로 배치해 침방울이 튀는 일이 없도록 방역 지침을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각종 종교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되는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시설들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거나 아예 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찬송과 식사, 소모임 등 침방울이 퍼질 활동이 많았고 일부 신도는 증상이 있는데도 예배에 참석해 추가 감염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교활동, 소모임, 수련회 등은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부득이하게 종교활동을 할 경우 참여자 규모를 줄이라고 요청했습니다. 발열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모임에 참석하지 않도록 하며 식사 제공, 침방울이 튀는 노래 부르기 등은 삼갈 것도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헌혈이 줄어들면서 일선 병원에선 환자 치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국내 말라리아 위험 지역의 헌혈 제한까지 풀었지만 지난해 상반기 한 번도 없었던 혈액 수급 주의 단계가 올해는 7일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입니다. 오전 7시 30분, 아직은 이른 시간이지만 벌써부터 직원들은 헌혈버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한 모습입니다. 헌혈팩과 지혈밴드 등을 실은 버스가 도착한 곳은 경기 파주시청. 파주시는 말라리아 위험 지역으로 헌혈이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전국 헌혈량이 지난해에 비해 11%포인트 감소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헌혈 가능 기간을 연장한 겁니다. 위험 지역에서 체열한 혈액의 경우 말라리아 항체 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뒤 사용해야 하고 여름이 시작된 만큼 의료진이 말라리아에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 하나가 소중한 상황이다 보니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못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헌혈자가 급감한 이유가 가장 주요하긴 하고요. 적정 혈액 보유량을 항상 5일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혈액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파주까지 이렇게 단체 헌혈을 나오게 됐습니다. 헌혈의 집은 기증품을 늘리고 헌혈 가능 주기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독려 문자까지 일일이 보내고 있지만 헌혈자 수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엔 번호표를 뽑고 줄까지 서야 했던 이 헌혈의 집은 지금은 이렇게 텅 비어있는 모습입니다.
오전 동안 헌혈자는 단 3명입니다. 혈액 수급 위기 단계는 보유량에 따라 모두 5단계로 나뉩니다. 적정 수준은 하루 평균 혈액 필요 분량의 5일치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입니다. 3일치 미만이면 주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5일이었던 주의 단계는 올해는 벌써 7일에 달합니다. 지난달 헌혈 동참 재난 문자를 보낸 뒤 반짝 오른 헌혈량은 지금은 다시 관심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기하는 헌혈자분들도 꽤 계셨는데 코로나 이후로 한 절반 이상 가까이 줄어든 것 같아요. 내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참여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형 병원들도 수술에 필요한 혈액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지난해 12월 적혈구 보유량을 평균 3.5일치까지 유지했지만 지금은 1.5일치뿐입니다. 혈액형별로 평균 10개씩 보유해왔던 혈소판 제재의 경우 지금은 A형 혈소판 2개만 남고 다른 혈액형은 모두 떨어져 환자들에게 더 이상 공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혈액원에서도 이제 공급이 어려우면은 저희가 신청하는 거를 다 맞춰서 공급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모자라면은 이제 수술에 필요한 혈액을 적시에 공급하지 못하면 수술이 이제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시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요. 코로나19 여파로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 단체 헌혈이 지난 22일까지 36건이나 취소되면서 개인의 헌혈 참여가 절실한 상황.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뿐입니다. 어머니의 권유도 있었고 헌혈을 요즘 코로나 때문에 헌혈을 사람들이 많이 안 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하러 왔습니다. 사람들한테 도움 될 수 있어서 기분 좋은 것 같아요. YTN 신준명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여파로 헌혈자가 갈수록 줄어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주에서는 한 농민클럽 회원들이 사랑의 헌혈운동에 참여해 다소나마 혈액 수급난을 덜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동우 기자입니다. 잠시 농사일을 멈추고 청주시 사회치 회원 농민들이 충북대에 마련된 헌혈의 집을 찾았습니다. 335 모여든 회원들은 발열 체크에 이어 헌혈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곧바로 주저없이 헌혈대에 올라 헌혈에 들어갑니다. 몇 분에 걸친 수고이지만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생명까지 나눌 수 있는 고귀한 이웃 사랑입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된다는 게 너무나도 뿌듯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2주 동안 솔선수범 헌혈의 집을 찾아 헌혈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회원은 모두 50여 명으로 가족까지 합치면 1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이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고자 하고 또 이제 부족한 헌혈을 해줌으로써 좀 지역사회에 좀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고자 해서 이렇게 헌혈 캠페인을 만들었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헌혈하고 받은 증서를 충북대학교 병원에 기부해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사회치 회원분들이 농번기 바쁘신 와중에도 헌혈에 동참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의 혈액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헌혈의 집을 방문하셔서 헌혈에 동참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수혈량은 증가하는 반면 헌혈은 감소해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헌혈 동참은 이웃에 대한 참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YTN 김동호입니다. 서울 시민 10명 중 7명은 비대면 방식으로 소비하고 있으며 평균 이용 횟수는 주 2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표본조사 대상 1,200명 가운데 비대면 소비 활동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74.7%였습니다. 주간 평균 이용 횟수는 2.3회였고 분야별로는 음식 54%, 쇼핑 37.2%, 금융 6.6% 순이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고 대인 접촉 부담이 적은 점, 결제가 편리한 점 등이 이유로 꼽혔고 유경험자의 80%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비대면 소비 활동을 하겠다는 답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도 각 지자체가 위험도가 큰 소규모 모임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1단계라고 해도 특정 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행정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10명 이상 참석하는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국민 기본권 침해가 큰 조치라서 지자체가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종교계가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어떻게 구성할지, 어떤 내용을 설명해 현장에서 잘 지키게 할지 조속한 시일 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프로야구 등 프로스포츠에 이르면 이번 주부터 관중 입장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야구 팬들은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부터 경기 관람이 가능한데요. 여러 가지 불편 속에서도 야구계는 철저하게 준비했다며 환영했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5월 5일 개막 이후 2달간 텅 빈 관중석에 익숙했던 선수들은 방역 당국의 프로스포츠 제한적 입장 허용 방침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빨리 보고 싶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야구하는 거뿐이기 때문에 야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KBO와 구단들 역시 한숨을 돌렸습니다. 지난해 입장 수입 858억 원이야 엄두를 내지 못하겠지만 시즌의 70% 정도를 남기고 그래도 한가닥 희망을 찾았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말 3연전이 시작되는 금요일부터 관중 입장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수용 규모의 30%로 시작해 50%까지 증원할 목표입니다. KBO와 각 구단은 방역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고 언제든지 관객을 맞을 준비를 바로 입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30%든지 점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심상치 않은 만큼 직관의 기회를 얻는 소수 관중들 역시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비말 감염과 접촉 감염 우려가 큰 관중 응원, 식음료 판매는 제한되고 입장권도 온라인 예매만 가능한 뉴노멀 상황입니다. 관중 허용 규모와 입장 일시 등 세부 계획은 정부, 방역당국의 협의를 거쳐 이번 주 중 확정됩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지난달 유통업체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을 조사한 결과 오프라인 매출은 6.1% 감소했지만 온라인 부문이 13.5% 늘면서 전체 매출도 2%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11조 6천억여 원의 전체 매출 가운데 온라인 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45.9%로 전년 대비 4%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식품 판매와 생활가구 매출이 큰 폭으로 뛰어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 속에 편의점을 제외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나머지 오프라인 업체 매출은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식 대신 음식 배달이 많아지면서 덩달아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밤 11시 서울 동교동의 한 도로. 대형 버스 앞으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좌회전하려 무리하게 차로를 바꾸다 버스를 들이받은 건데 배달기사 A씨가 버스 밑에 깔렸다가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이처럼 오토바이 등 이륜차 운전자의 위험 운전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253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9%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음식과 생필품 등 배달이 많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시간이 생명인 배달일의 특성상 난폭 운전이 잦은 데다 헬멧 등 기본적인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아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바쁠 때는 좀 위험하게 보자. 그냥 그래도 좀 늦다 보니까 차 사이로 지나가다 칼치기에서 한다고. 차처럼 그렇게 다 막혀있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차랑 사고 나면 아마도 크게 나죠. 제가 6월 14일 날 새벽에 사고 나가지고 나온 지 지금 이틀 됐어요. 이에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배달 애플리케이션 운영사와 협의해 이륜차가 사고 다발 지역에 접근하면 경각심을 갖도록 앱에서 알림이 울리도록 하고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이륜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도 기존 1,0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은 다음 달부터 2달간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인도주행 등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자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런 북한이 최근 주요 회의를 잇따라 화상으로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관련 사진이나 영상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서도 화상통신 기술을 활용한 회의나 수업이 활성화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7기 제5차 회의 예비회의가 화상회의로 6월 23일 진행됐습니다. 대남 군사행동 보류 결정을 내려 이목을 끌었던 지난 23일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 예비회의를 연 것도 매우 이례적이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화상회의를 개최한 것도 처음이라 화제가 됐습니다. 화상회의가 그 코로나 확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화상으로 개최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화상회의를 주재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데 북한 보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화상회의를 개최한 것은 처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내각 전원회의 확대 회의도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의 주요 회의를 잇따라 화상회의로 진행한 겁니다. 코로나 여파로 2달이나 늦게 개학한 북한 학교에서도 일부는 개학식이 화상으로 열린 사실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유입을 원천 차단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비대면 방식의 회의나 행사를 늘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대면 접촉을 조금 줄이면서 화상 회의를 좀 할 수 있는 것. 이제 그 시스템은 북한도 도입이 되어 있고 충분히 좀 활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원격 교육법이라고 하는 걸 또 채택을 해서 또 화상으로 교육하고 하는 것들도 북한의 정책 목표로 또 정해놓고 있습니다. 법으로도 통과시켜 놓고.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봤을 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비대면 활동에 이제 정상적인 국가 활동으로 지금 지속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들어 원격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강조하며 학생뿐 아니라 근로자, 지방교원의 재교육 등에 본격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최근 잇따라 열린 화상회의와 관련한 사진은 단 한 장도 공개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아직 관련 기술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을 거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YTN은 지난 4월 비 내린 날 폭발 사고가 빈발한 군용 리튬 1차 전지의 위험성을 연속 보도해 군의 후속 대책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방부가 약속한 군용전지 개선 사업은 더디기만 한데요. 그러는 사이 폭발과 화재는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동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군대에서 잇따라 발생한 리튬 1차 전지 폭발과 대형 화재. 모두 비가 온 날이거나 내린 직후였습니다. 많은 비가 오고 있었고 외벽과 방화벽 사이에 틈으로 빗물이 유입. 원인 가운데 하나는 물에 닿으면 폭발하는 리튬의 특성을 무시한 심각한 관리 부실로 추정됐습니다. 이것도 무기 다루듯이 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즉 부주의가 더 컸던 거예요. YTN 보도 이후 국방부는 군용전지 창고에 열감지 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대책 마련 뒤에도 폭발과 화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고 형태의 대형 건물에서 엄청난 양의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불이 난 곳은 군에서 쓰고 버린 리튬 전지 등을 폐기하는 업체. 이번에도 화재 전날 비가 내렸고 관리 부실이 또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주변 손상 등에 의해서도 그렇고 수온이 침투하거나 그러면은 리튬은 물에 쉽게 반응하거든요. 취재진이 확보한 화재 보고서를 보면 이 업체에선 2014년부터 올해까지 6차례 불이 났는데 대부분 리튬과 수분의 반응 때문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난 10일엔 육군 군수지원단 폐리튬 전지 창고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역시 전날 비가 내렸습니다. 군이 후속 대책으로 발표했던 화재 예방 항온 항습기나 열감지 카메라는 창고에 없었습니다. 자칫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폐리튬 전지를 자동차 배터리 등과 함께 보관해 피해가 컸습니다. YTN은 국방부 후속 대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군용전지 창고 공사 수주 현황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기, 소방, 보수공사 계약은 모두 16건에 불과합니다. 군용전지 창고 개선을 위한 예산 자체가 별도로 책정되지 않았고 다른 곳에서 쓰고 남은 돈은 있으면 끌어다 쓰는 식이었습니다. 군의 현대화 추세와 맞물려 전자장비가 늘어나면서 군용전지 폭발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군의 대처는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다음 달부터 소비자가 초고속 인터넷과 IPTV가 결합한 유선 결합 상품을 해지하는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유선 결합 상품도 이동전화와 마찬가지로 이동할 사업자에게 신청만 하면 기존 서비스 해지까지 한 번에 처리되도록 사업자 전환 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부당한 해지 지연이나 해지 신청 누락에 따른 요금 이중 납부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7년 영구 정지 뒤 국내 최초로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해체 계획서 초안이 나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1호기 발전용 원자로와 관계시설 해체 계획서를 부산과 울산 등 관련 9개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다음 달부터 공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오는 9월 공청회를 열고 계획서를 보완해 10월 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해체 비용은 총 8,129억 원으로 예상되며 해체 완료 시점인 2032년까지 시설 철거와 폐기물 처분, 보험료, 연구개발 등의 비용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이번 계획안에는 고리 1호기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척수가 손상됐을 때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세포 치료제가 개발됐습니다. 유니스트 연구팀은 환자 피부 세포에 유전자 2종류를 주입해 척수를 구성하는 운동신경 세포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제작한 세포를 척수가 손상된 쥐에 주입한 결과 운동 기능이 회복됐다며 이 연구가 사고로 인한 척수 손상뿐 아니라 루게릭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또 이 방법을 이용하면 암세포가 생기거나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고 세포의 대량 생산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희귀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이 본격화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앞으로 2년간 진행되는 국가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희귀 질환 환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이미 데이터를 확보한 환자 5,000명을 연계해 모두 10,000명의 임상정보와 유전체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유전자 이상 및 유전자 관련 배경이 의심되는 희귀 질환 환자로 전문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손상되면 회복되기 어려운 무릎 연골을 영구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특수 젤이 개발됐습니다. 미 듀크대 연구팀이 인간의 무릎 연골과 똑같은 특성을 가진 인공 연골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인공 연골이 2가지 고분자 물질이 합성돼 만들어졌는데 동전 크기에 불과한 연골이 45kg의 무게를 견딜 정도로 내구성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특수젤이 임상적으로 사용되려면 3년은 걸릴 것이라며 언젠가는 손상된 무릎 연골을 대체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불임 치료를 위해 만들어진 체외 수정 배아 가운데 쓰고 남은 것을 냉동 보존할 경우 보존 기간이 길수록 임신과 출산 성공률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상하이 교통대 연구팀은 체외 수정 배아 이식을 받은 여성 24,0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3개월 이내 냉동 보존 배아의 임신 성공률이 56%로 높은 반면 1, 2년 된 냉동 보존 배아의 성공률은 26%로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산 성공률의 경우도 3개월 이내 냉동 보존 배아가 47%였지만 1, 2년 된 냉동 보존 배아는 26%로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번지면서 전체 50개 주 가운데 신규 환자가 줄고 있는 곳은 2개 주뿐이며 36개 주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환자 급증은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강입니다. 섭씨 38도를 넘나드는 더위에 지친 주민들이 튜브를 둘러매고 물놀이에 나섰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애리조나를 포함해 플로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주 등은 최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플로리다는 신규 환자가 27일 9,500여 명 발생하면서 최대치를 찍었고 28일에도 8,5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CNN 이들 주를 포함해 전체 50개 주 가운데 36개 주에서 환자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규 환자가 줄고 있는 곳은 코네티컷과 로드아일랜드 단 2개 주뿐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관료의 관심은 재선 운동과 그것을 위한 경제 활성화인 듯 보입니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급증지 텍사스의 교회를 찾아 군중 연설을 강행했습니다. The loss of more than 125,000 of our countrymen. We think of the grief of those families. We think of those that are still struggling with this disease today. Those who have endured economic hardship in the midst of the challenges we face. 하지만 전현직 보건관리와 전문가들은 연일 환자 급증은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엘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과 전 FDA 국장 스콧 고틀립은 1일 사망자가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전 CDC 국장 톰 프리드는 남부주들에서 환자 증가는 너무 일찍 경제를 재개한 결과라며 앞으로 상황이 계속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인 10명 중 8명 가까이 현재 미국 상황을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업체인 유고브가 미 CBS 방송의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26일 사이 미국 성인 2천여 명을 상대로 여론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매우 나쁘다고 답한 비율은 40%, 다소 나쁘다고 답한 비율은 36%로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도 부정평가가 62%로 긍정평가 38%를 크게 앞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도 41%에 그쳐 지난 3월 이후 조사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유동성 지원의 일환으로 회사채 5천억 원어치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행 시장에서도 조만간 회사채 매입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16일부터 세컨더리 마켓 기업 신용기구를 통해 개별 회사채 매입을 시작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세컨더리 마켓은 유통시장을 의미합니다. 연준이 이달 중순까지 세컨더리 마켓에서 매입한 회사채는 44개 기업에 4억 2,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136억 원 규모입니다. AT&T와 월마트, 필립 모리스, 유나이티드 헬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회장이 이끄는 버크셔 해스웨이의 유틸리티 관련 회사, 원유 관련 회사, 코카콜라, 펩시 등의 회사채가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매입한 회사채는 790개가 넘는 연준의 매입 적격 기업 가운데 극히 일부분입니다. 연준은 발행 시장에서 직접 회사채를 매입하는 프라이머리 마켓 기업 신용기구도 조만간 가동할 예정입니다. 연준은 이와 별도로 모두 53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3,6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상장 지수 펀드도 매입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사실상 무제한의 양적 완화에 따라 연준의 보유 자산이 급증해 7조 80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6년 5월 당시 최고치였던 4조 5,200억 달러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마스크 착용이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에서는 아직 마스크 착용률이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유고브가 2월부터 6월까지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비율을 조사한 결과 아시아 국가인 싱가포르와 홍콩 등은 90%에 이른 반면 미국은 71%, 독일 64%, 영국은 31%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덴마크와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3에서 5%의 저조한 마스크 착용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서구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은 수치스럽게 여겨지고 취약함을 상징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초기 마스크의 효용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던 점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저조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유럽에서
봉쇄령 완화 이후 경각심이 풀리면서 곳곳에서 적신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은 일부 도시 봉쇄를 검토하고 있고 메르켈 독일 총리는 상황이 여전히 심각해 방심해선 안 된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교준 기자입니다. 영국 중부 도시 레스터에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2주간 확진자가 600명 넘게 발생하는 등 재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당국은 다시 강력한 봉쇄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시민들은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We have just gone out of one lockdown, so going into another one is likely to be unacceptable by a majority of people in the city. 영국에선 단계적 봉쇄 조치 완화와 함께 경각심이 느슨해지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리버풀 FC가 30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확정하자 축구 팬들이 대부분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얼싸안고 환호해 우려를 샀습니다. 그동안 방역을 잘해왔던 독일에서는 최근 대형 도축장과 주거지 등에서 집단 감염이 따라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위험이 여전히 심각하다며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müssen es weiter als unsere gemeinschaftlich empfundene Verpflichtung verstehen, dass jeder und jeder Einzelne unser aller Schicksal in der Hand haben. 앞서 독일 당국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귀터스로와 바렌도르프 등에 대해 식당 영업 금지 등 통제 조치를 다시 내렸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1,000만 명을 넘은 가운데 미국과 브라질, 인도는 방역에 실패한 대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코로나19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나 경제활동 재개를 위해 성급하게 봉쇄 조치를 풀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근 기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곳은 미국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사태 초기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이틀 뒤면 없어질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Because of all we've done, the risk to the American people remains very low. We have the greatest experts in the world. 섣불리 경제 재개에 나선 것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촉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10,000명대까지 내려갔던 하루 신규 환자 수가 4배나 치솟았습니다. We're not going to close the country. We're going to put out the fires. There could be, whether it's an ember or a flame, we're going to put it out. 브라질도 미국 판박입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코로나19를 가벼운 독감으로 치부하며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사망자가 10,000명이 넘는 날 호수에서 제트스키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또 반대파를 압박하며 봉쇄 조치를 풀었습니다. O Brasil combate dois vírus, o coronavírus e o Bolsonaro vírus. 인도도 비슷합니다. 봉쇄 조치를 풀기 시작하면서 확산세가 고삐 풀린 듯 가팔라졌습니다. 의료 붕괴도 시간 문제입니다. No, as I said again, I'll say कि दुनिया का कोई भी मेडिकल सिस्टम इतनी बड़ी महामारी से एक्सपेक्ट करके नहीं डिजाइन होता है, बट कभी भी हुई नहीं, 100 साल में कभी सुना नहीं.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국가 리더십의 부재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이어지는가를 미국과 브라질, 인도 세 나라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여파로 확진자가 18일째 계속 발생하고 있는 중국 베이징시가 전체 시민의 40%에 해당하는 829만 명에 대한 핵산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관영신화통신은 28일까지 베이징 시민 829만 명의 검체를 채취했으며 이 가운데 768만 명은 검사 결과까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또 베이징시에서는 현재 하루 최고 108만 건의 핵산 검사가 가능하며 이동식 검사버스 2대를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파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상인과 밀접 접촉자, 모든 식당 종사자, 그리고 고위험 지역 주민 등 검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대부분 검사를 마쳤다고 소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우리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특히 비대면, 이른바 언택트 문화가 널리 퍼지면서 그걸 지원하는 기술도 점점 확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서는 드론과 로봇을 이용한 언택트 배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산업 하면 일단 드론이 꼽히고 있죠. 애초에는 군용기로 개발돼서 이 촬영이나 감시를 하는 목표로 개발이 됐던 건데 현재는 드론 배송이나 드론 택시 같이 활용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 배송은 연구한다는 소식을 들은 지가 한참 된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현황은 어떤가요? 일단 아마 아시겠지만 미국 아마존이 드론으로 이 물건을 배송하겠다는 아마존 프라임 에어 계획을 발표한 때가 2013년입니다. 벌써 한 7년 전인데요. 2016년에야 처음 시험 비행을 하고 2019년 6월에야 이 드론으로 곧 택배 배송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정식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아마존뿐만 아니라 중국 진동이나 독일의 DHL, 미국 UPS, 일본 라쿠텐 같은 경우에도 약 같은 의료 물품 오지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시범 서비스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상업적으로 성공한 드론 배송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쓰이는 짚라인 정도가 있습니다. 이 짚라인은 미국 드론 기업인데요. 2016년 10월부터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응급 환자를 위한 혈액 배달에 드론을 실제로 활용을 하면서 생명을 좀 구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 드론 배송을 좀 본격적으로 상용하려는 움직임은 이 작년 하반기부터 좀 여러 회사에서 있었는데 이런 흐름이 이 코로나19로 인해 더 빨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비대면으로 빠르게 물건을 보낼 방법이 필요하니까 이미 테스트를 하고 있던 드론 배송이 가진 장점이 눈에 들어온 거죠. 무인 배달 서비스인 드론을 활용하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물류 비용도 좀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떠오르는데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런 드론이 상용화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기존 드론 배송이 가진 문제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먼 거리를 갈 수 없다라는 거였고요. 다음에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없다. 그리고 생각보다 쉽게 추락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규제 이슈나 안전사고 대책, 기술 미비 등의 문제도 있었고요. 실제로 지난해 7월 이 미국 물류회사 메타넷이 스위스 우체국과 제휴해서 운영하는 드론이 있었는데 추락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결국 스위스 우체국은 이 드론 배송 서비스를 중단시킨 적이 있는데요. 드론 기술이 발달해도 변수가 많은 탓에 안전 여부를 확신하기가 어렵다는 게 좀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해외도 어렵지만 국내는 규제와 기술 부족 때문에 상황이 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험 운영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4월 16일 같은 경우에는 이 제주도에서 국토부의 긴급 특별 비행 승인을 받아서 가파도와 마라도에 이 드론으로 공적 마스크를 배달하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이 마라도는 제주도에서 한 배로 30분 정도 가야 있는 그런 섬이거든요. 근데 수소 전지 드론을 이용해서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까지 왕복 20km를 날아서 마스크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건 기존 드론으로는 이제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약국이나 혹은 편의시설 같은 게 없는 도서 지역에 드론 배송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 5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기 때문인데요.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섬지역 물류 배송용 택배 드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 통영시에서도 도서지역 배송을 위한 드론 택배 계획을 밝혔고요. 제주도에선 GS칼텍스에서 드론 배송 시범 서비스를 이미 보였습니다. 이 정부에서 좀 적극적인 사업 의사를 밝힌 만큼 연구개발 속도도 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드론 활용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해외 상황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해외에서도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실제로 드론이 의약품 배송에 쓰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짚라인 같은 경우는 현재 이 가나에서 의료용품 배달 서비스랑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검체를 시험 배송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최근에는 미국에서 긴급 승인을 얻어서 의약품 배송에 성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인도와 필리핀에서도 비슷한 배송을 좀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미국 UPS 자회사인 UPS 프라이트 포워드와 약국 체인인 CVS 헬스가 있는데요. 이들이 같이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경우는 노년층을 위한 서비스인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이 필수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라고 합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 정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배송 로봇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쓰임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드론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작년부터 실증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수요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토니아 기업 스타쉽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영국과 미국에서 이 배송 로봇을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전용 앱에서 음식이나 상품을 주문하면 집이나 사무실 등에 지정된 장소에 로봇이 와서 배달을 해줍니다. 예. 사람처럼 인도를 막 주행하다가요. 사람이 오면 피하기도 하고 그래요? 건널목에서는 빨간불이에서 딱 기다렸다가 지나가기도 하고 정말 똑똑하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약 4에서 5km 정도 되는 거리까지 배달이 가능하고 지금까지 배달했으니 약 10만여 회에 달합니다. 예. 2017년부터 배달을 시작한 퀴봇이라는 로봇도 있는데요. 원래는 음식을 배달하다가 올해 3월부터는 미국 일부 대학에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을 배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 자동으로 물품을 담고 또 로봇 뒤에 달 수 있는 이 소독기도 개발 중이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런 형태의 로봇들은 담을 수 있는 크기가 작아서 이 차량 형태의 배송 로봇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차량 형태요? 예. 네, 훨씬 더 크기가 클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개발되고 있는 이 차량 형태 배달 로봇은 어떤 게 있나요? 대표적인 회사가 신생 스타트업인 누로의 R2입니다. 지난 4월 캘리포니아 정부로부터 자율주행 허가를 받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예. 미국에서 승객 및 보조 운전자 없이 공공도로를 주행해도 된다는 허가가 떨어진 최초의 사례다라고 합니다. 네. 현재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식품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시속 40km로 움직일 수 있으면서 무게는 한 190kg, 또 부피 630리터 정도의 화물 적재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네. 재미있게 또 중국계 기업인 포니 AI다라는 예. 것도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4월서부터 미국에서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식료품 및 수화물 택배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원래는 자율주행 택시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처음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재밌게도 차량은 우리나라의 현대차를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아니 뭐 드론이나 이런 로봇이 배송을 해주면 신기하고 또 편리한 것도 있지만 일단 좀 귀여워서 더 눈길이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멀어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로봇 혹은 이제 드론이 대신 메워주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배송 로봇은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요? 이 코로나19가 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가 않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를 맞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지금은 이런 물류를 사람이 책임지고 있지만 이 최근 물류센터 감염에서 확인된 것처럼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은 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동화해야 한다라는 요구가 굉장히 뚜렷하게 제기가 되고 있고요. 예. 다만 단순히 자동화나 인건비 관점에서 이런 걸 보기보다는 사회를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든다라는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드론과 로봇은 워낙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뭐 어떤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 사회와의 합의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자가 줄면서 혈액 수급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잘못 알려진 헌혈 상식들도 문제인데요. 일단 코로나19는 혈액을 통해 전파되지 않습니다. 또 몸 전체의 혈액량의 15%는 여유분이라 헌혈을 한다고 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은 치료제를 만드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헌혈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